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도발적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분, 남의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분.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분들이 노년에 병들어 누워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2023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3,200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무려 37%나 높았다는 겁니다. 37%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 희생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희생이 미덕이다. 그렇게 살아온 게 60년, 7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기적으로 살라니 어색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죄책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기적인 생활 습관, NO라고 말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NO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몇 번이나 NO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자식의 부탁에, 친구의 부탁에, 배우자의 요구에 과연 몇 번이나 거절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 세박 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셋인데 세 집 모두 아이를 봐달라고 부릅니다. 월요일엔 큰딸집, 화요일엔 둘째 아들집, 수요일엔 막내딸집, 일주일 내내 손주 육가에 시달리십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예뻐서 기꺼이 하셨답니다. 하지만 72 세 노인이 활발한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저녁엔 너무 피곤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실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요새 좀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큰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다른 집 할머니들은 매일 봐주는데 엄마는 왜 그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릎 관절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야 자녀들이 깨달았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을 때 들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의 건강은 상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NO라고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 모 할아버지 사례도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하셨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시고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친구가 꼭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고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날렸고 그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용기 내서 NO라고 했어야 했는데 친구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정작 그 친구는 돈 못 갚으니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이런 적 있다는 생각 드나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걸 거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째, 즉답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 건강 때문에 어려워요.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설득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제가 직접은 못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이 모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딸이, 엄마, 다음 주에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하면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다음 주는 엄마가 병원 검진도 있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 다음 주는 어떨까? 처음엔 딸이 엄마가 왜 이러세요?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꾸준히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니까 딸도 이제는 먼저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도 오래 봐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진짜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NO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보호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돈벌이 취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구를 위해 돈을 버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식 교육비를 위해서, 집 마련을 위해서, 대부분 남을 위해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순전히 나를 위해 돈을 벌어보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가 벌었다는 그 성취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세최 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당신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시더래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마침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더래요. 그래서 동네 오일장에 나가서 팔아보셨답니다. 첫날 5만 원어치를 파셨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그 5만 원이 5억 원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성취감이었던 거죠. 지금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버신답니다. 그 돈으로 뭐 하시냐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랑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커피 마시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자식들 용돈 받아서 쓸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 보러 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시고 몸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5 세정모 할머니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뜨개질을 좋아하셨는데 그냥 취미로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너무 예쁜데 팔아보시는 게 어때요?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작은 가게를 내셨습니다. 손뜨개 모자, 목도리, 수세미 같은 걸 파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버신답니다. 할머니 말씀이 돈도 돈이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팔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소규모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2%나 낮았습니다. 42%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강 모할아버지는 목공예를 하십니다. 작은 나무 소품들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줘요. 예전엔 아들한테 손 벌려서 받은 돈으로 줬는데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줍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번 돈이라고 하니까 더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위한 돈벌이 취미 해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뭘 팔아? 누가 사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면 의외로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기술, 경험, 손재주, 그게 전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을 팔 수 있고, 글씨를 잘 쓰시면 손글씨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시면 정리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만 원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 몸이 최우선, 건강이 기주입니다.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하시고 충분히 주무십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걸 신경 써. 이제 와서 운동해봤자 뭐 달라져.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일 세김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5세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야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침 8시면 어김없이 헬스장에 가십니다. 친구들이 같이 산에 가자, 같이 영화 보자 해도 운동 시간이 겹치면 거절하십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서운해했답니다. 김씨가 요즘 우리랑 안 놀려고 해. 이런 얘기도 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건강이 우선이야. 다른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혼자 드시고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으십니다. 반면 그때 같이 놀자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시고 당뇨 때문에 약 드시고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본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나도 운동 시작해볼까?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랑 같이 시작할 걸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 세박모 할아버지 사례도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추운데 오늘은 쉬세요. 해도 할아버지는 나가십니다. 추워서 안 나가면 언제 나가겠니? 매일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십니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맛있는 거 먹지 해도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몸이 더 중요해. 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너무 까다롭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이 기주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의학적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요양원 입소율이 63%나 낮았습니다. 63%입니다. 즉, 지금 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요양원에 안 가는 것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건강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산책, 저녁에 스트레칭 이렇게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둘째, 건강에 해로운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술 마시자는 모임, 야식 먹자는 모임 이런 건 나는 건강 관리 중이야 하고 거절하세요. 셋째,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즉시 병원 가고 무리하지 마세요. 넷째,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마세요. 까다롭다, 재미없다 이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세의 모 할머니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친척 모임이 있어도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나오면 안 드십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네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자식들도 고생해.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돼. 이게 바로 진정한 건강이 기주의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3가지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점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행기에서 안전수칙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돕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77 세조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무조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답니다. 자식이 부르면 달려가고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입원해서 3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쓰러지니까 오히려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이 되는구나. 퇴원 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하셨어요.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관리하시고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할아버지가 변했다, 이기적이 됐다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또래 중 가장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렇게 건강 챙기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상은 힘들어.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둘째, 도움을 줄 때도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세요. 손주를 봐주더라도 하루 이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요. 셋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세요. 내가 너를 존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존중해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넷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나를 챙긴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8 세안 모 할머니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딸이 손주를 맡기려고 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엄마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어.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게.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꾸준히 자신의 경계를 지키니까 딸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나도 건강하고 딸도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얘기인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단계,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힘든 것 하나만 거절해 보세요.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어.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단계,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확보하세요. 그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나를 위해 쓰세요. 셋째 단계, 작은 경제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만든 반찬 하나를 이웃에게 팔아보세요. 그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을 줍니다. 넷째 단계, 일주일에 3번만 운동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단계, 내 건강을 해치는 모임 하나만 거절해 보세요. 술 마시는 모임, 야식 먹는 모임, 하나만 나는 건강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0세윤 모 할머니는 이렇게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딸의 부탁 중 하나만 거절하셨어요. 다음 주는 엄마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미안해. 이렇게요. 그 다음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됐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를 이웃에게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버시는데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랑 외식하십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3 세소모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사셨는데 65세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는 달라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의 술자리 초대를 거절하시고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하시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안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또래 중 가장 건강하십니다. 병원도 거의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70에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애노라고 말하는 용기. 거절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용기 내서 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 나를 위한 돈벌이 취미. 작은 경제 활동이 주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내 몸이 최우선, 건강이 기주의. 타인의 시선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 평생 착하게만 사셨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자식이 많아도 내가 아프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기세요. 하기 싫은 건 거절하고 하고 싶은 건 하세요.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기쁨도 느껴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장 힘든 건 가족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제 애노라고 말할 거야. 나도 나만의 취미를 시작할 거야. 이런 다짐들을 들으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를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실질적인 팁들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아십니까? 은퇴하고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텃밭 가꾸며 살겠다고 서울집 다 정리하고 내려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오신 분 말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계십니다. 65세에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셨다가 67세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젊었을 때 생각하던 시골 생활은 환상이었어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골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오늘은 은퇴 후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60대, 70대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골 내려갈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먼지 날리는 도시에서, 복잡한 지하철에서, 빽빽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쟁, 저녁마다 퇴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시골 가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공기 좋은 데서 텃밭 가꾸고 산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면 시골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옵니까? 예쁜 전원주택에서 강아지 키우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하고, 이웃들과 정 나누며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저절로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복잡한 서울 생활 정리하고 저렇게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합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귀농, 귀촌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 이상이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답니다. 10명 중 3명은 시골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5년 후 통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도시로 돌아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 생활이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다시 서울로 올라올까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 씨 부부입니다. 남편이 63세, 부인이 60세 되던 해에 경기도 집을 정리하고 충청남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분이 평생 꿈꿔온 일이었답니다. 나는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 거야. 회사 다닐 때부터 늘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조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텃밭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웠습니다. 닭도 몇 마리 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기 낳은 신선한 달걀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부인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30분이 걸려서 왔답니다. 시골이라 구급차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로 갔는데 거기서는 응급처치만 하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발병 후 2시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근경색은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병원에서 먼 곳에 사시면 위험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김 씨 부부는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골 집을 팔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대학 병원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시골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릅니다. 그때 빨리 병원 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골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 할머니입니다. 70세가 되셨을 때 혼자 전라북도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하셨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 나는 시골 가서 조용히 살겠다. 그래서 서울집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당신은 시골에 작은 집을 사서 내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반겨주셨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소일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백화점도 구경 다녔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는 나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던 할머니와는 공통 화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렀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골로 내려가니까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웠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오는 겁니다. 손주들은 더더욱 못 봤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외로웠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만 하루 종일 들여다봤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오나 기다리면서요.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지금은 딸네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사십니다. 매일 손주들 얼굴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하십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시골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혼자 보면 쓸쓸해요. 사람이 그리워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세 번째 사례는 이 시 가족입니다. 남편이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강원도에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넓은 마당,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난방비가 엄청났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천장도 높고 창문도 많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60만 원씩 나왔습니다. 차도 필수였습니다. 시골에는 대중교통이 별로 없습니다.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 병원 가려면 30분,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차 2대를 유지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 관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 관리, 보일러 수리, 지붕 보수, 뭐 하나 고장 나면 수리비가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는데 전원주택은 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식료품비도 더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직접 농사지어서 먹으니까 식비가 안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농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문 농사꾼도 아닌데 취미로 조금 키우는 건 가능해도 먹을 만큼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 마트에서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 마트는 물가가 더 비쌉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이 높습니다. 게다가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갑니다. 한 번 갈 때 많이 사오는데 식료품이 상해서 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문화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화 보러 가려면 차로 1시간, 맛집 가려면 또 1시간, 기름값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집에만 있게 되더랍니다. 결국 2년 만에 생활비 문제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원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 결국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들인 집을 1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삽니다. 난방비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차는 한 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 관리비는 아파트에서 다 해결, 생활비가 확실히 줄었답니다. 이 씨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 즐기는 겁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시골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외로움 문제입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셋째, 생활비 문제입니다. 시골이 서울보다 생활비가 싸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골 생활의 불편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은 집 근처에 병원이 즐비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다 걸어서 10분 안에 갑니다. 대학병원도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갑니다. 하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합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장비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큰 병이면 도시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정기검진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버스 타고 10분이면 병원 갑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차 끌고 30분, 1시간씩 가야 합니다. 운전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운전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누가 데려다 줘야 합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면 누가 데려다 줍니까? 택시를 부르면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에 5만 원, 6만 원씩 나갑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이 사방팔방 다닙니다. 경로 우대로 무료입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5시 이렇게 3번만 운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시간 못 맞추면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운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시골길은 가로등도 별로 없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서울은 집 앞에 편의점, 마트, 은행, 우체국 다 있습니다. 걸어서 몇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편의점까지 차로 10분, 마트까지 20분, 은행까지 30분 이렇습니다. 택배도 집 앞까지 안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 입구에 놔두고 가면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인터넷도 느립니다. 요즘은 노인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합니다. 그런데 시골은 인터넷 속도가 느린 곳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다 정 많고 친절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시골 마을은 대부분 몇십 년씩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거기에 외지 사람이 들어가면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텃세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난 척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동네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마을 청소, 행사 준비, 각종 모임, 빠지면 뒷말이 나옵니다. 농촌은 공동체 문화가 강합니다. 혼자만 따로 노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럼 서울이 노년에 왜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다 서울에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신 장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가깝습니다. 응급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도 빨리 옵니다. 서울 소방서는 평균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둘째, 문화생활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즐길 게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문화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복지관, 평생교육원 다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노인 할인이나 무료입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요가, 댄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별별게 다 있습니다. 공원도 많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수 있습니다. 서울숲, 올림픽공원, 한강공원, 곳곳에 좋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입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십니까? 어디든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강남 갔다가 강북 가고 동쪽 갔다가 서쪽 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푼 안 듭니다. 환승도 편리합니다.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어디든 1시간 안에 갑니다. 차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넷째, 긴급 상황 대처입니다. 나이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111에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구급차, 경찰, 소방차,
5분 안에 옵니다. 동네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도 많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응급 호출기, 돌봄 서비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친구, 이웃, 지인 이런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 같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또래들이 많습니다. 공원에 가도 아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노년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도 시골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체험부터 하십시오. 바로 이사 가지 마시고 먼저 3개월, 6개월 살아보십시오. 전원주택을 짓기 전에 그 동네에서 임대로 살아보십시오. 겨울도 나보고 여름도 나보고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제대로 된 종합병원까지 차로 몇 분 거리인지 확인하십시오. 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구급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셋째, 생활비를 계산하십시오. 난방비, 교통비, 식비, 관리비 다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서울에서 살 때보다 얼마나 더 들지 덜 들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시골이니까 당연히 싸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넷째, 교통수단을 확보하십시오. 운전할 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80세에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옵니까? 택시는 잘 잡힙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문화시설을 확인하십시오. 복지관은 있습니까? 도서관은 있습니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무언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인터넷을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속도가 빠른지 안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일곱째, 단계적으로 이동하십시오. 처음부터 깊은 시골로 가지 마십시오. 서울, 경기도 외곽, 더 먼 지방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십시오. 중간 단계로 서울 근교 신도시도 좋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이런 곳은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서울 접근성도 좋습니다. 여덟째, 자식들과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너무 멀리 가면 자식들이 자주 못 옵니다. 차로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아홉째, 되돌아올 여지를 남기십시오. 서울집을 완전히 정리하지 마십시오.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두십시오. 시골 생활이 안 맞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야. 집을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열째, 건강할 때 가십시오. 너무 늙어서 가지 마십시오. 60대 초반, 중반에 가야 적응이 됩니다. 70대 후반, 80대에 가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현명한 은퇴 후 정착지 선택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서 중반,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경기도 신도시나 근교도시가 좋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될 때는 서울이나 대도시 근처가 좋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중요해집니다. 70대 중반 이후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형 병원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서울이 제일 좋습니다. 경제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이 10억 이상이고 연금도 충분하면 어디 살든 괜찮습니다. 좋은 곳에 전원주택 짓고 차 몇 대 굴리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5억 이하이고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한다면 서울이나 대도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생활비가 덜 들고 복지 혜택도
많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병들은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다면 조금 외곽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병원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정착지를 결정할 때 꼭 확인하십시오. 첫째, 종합병원까지 차로 30분 이내인가? 둘째, 응급실까지 20분 이내인가? 셋째, 대중교통이 하루 10회 이상 있는가? 넷째, 생활비가 현재보다 많이 늘지 않는가? 다섯째,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있는가? 여섯째, 인터넷 속도가 충분한가? 일곱째, 자식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가? 여덟째, 아는 사람이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인가? 아홉째,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열째, 나이 들었을 때도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인가? 이 10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시골 생활은 일부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답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보내기에는 서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서울이 앞섭니다. 정시골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체험도 해보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여지도 남겨두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즐겁게 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살기 좋은 노인 친화적인 동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복지시설도 좋은 동네들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76 세박 할머니의 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얼마일까요? 47만 원입니다. 이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3억이 넘는 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7만 원밖에 없습니다. 10년 만에 3억이 증발했습니다. 어디에 쓴 걸까요? 사기를 당한 걸까요? 주식으로 날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들한테 다 쓰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하시다가 본인 노후 자금을 다 날리셨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근근히 버티십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난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늘은 노후에 파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박 할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과거에는 부유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잘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니까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 준비를 안 해서? 아닙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어디에? 대부분 자식들과 손주들한테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3가지 습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가지만 피했어도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손주 용돈 중독입니다. 74세 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가 5명입니다. 큰아들 자녀 둘, 작은아들 자녀 둘, 딸 자녀 1명, 총 5명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너무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들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십니다. 한 명당 10만 원씩 줍니다. 5명이니까 한 번에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주말마다 만납니다. 한 달에 4번, 1년이면 48번 정도 만납니다.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용돈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니까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금을 깨섰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로 생활하려고 모아둔 3천만 원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니까 통장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도 먹고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엄마 좀 도와줘. 그런데 자식들 반응이 어떨까요?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주들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막상 나는 도움을 못 받아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돈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몰라요. 78 세김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3명입니다. 그런데 용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비까지 대주십니다. 애들이 영어 학원 다닌다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든대요. 아들이 부담스러워하길래 내가 대줬어요. 3명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거기에 용돈도 줍니다. 한 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3명이면 30만 원입니다.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을 손주들한테 씁니다. 할아버지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시 예금을 깠습니다. 5년 전에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넘게 손주들한테 쓴 것 같아요. 5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제 노후 자금이 다 손주들한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 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실망할까 봐.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72세 되신 이 할머니는 손주 결혼 자금까지 대주셨습니다. 큰 손주가 결혼한다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대요. 전세 자금이 5억이래요. 아들이 3억 준비했는데 2억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2억을 줬어요. 제 전 재산이 3억이었어요. 2억을 주고 나니까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1억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아요? 할머니는 지금 후회하십니다. 손주가 예뻐서 준 건데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서운해요. 손주는 잘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쪼들려요. 차라리 절반만 줄 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까요?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첫째, 사랑입니다. 손주가 너무 예쁩니다. 우리 손주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둘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못 해준 게 많아. 손주들한테라도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셋째, 체면입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 주는데 나만 안 주면 쪼잔해 보여.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넷째, 외로움입니다. 용돈을 주면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옵니다. 그게 좋아서 계속 줍니다. 다섯째, 거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안 돼 하지 못합니다. 예쁜 손주가 졸으면 다 줍니다. 하지만 이건 독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적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손주 용돈은 한 달 수입의 10% 이내로 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손주들한테 최대 10만 원까지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비, 등록금, 결혼 자금 같은 큰 돈은 절대 대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부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조부모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식비 떠안기입니다. 77 세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돈도 잘 벌고 직원도 10명 넘게 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버텼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 남았습니다. 아들이 할머니한테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도와줘.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무릎 꿇고 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아니면 나 어떡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할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였는데 1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엄마, 1년 안에 다 갚을게. 내가 다시 일해서 꼭 갚을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월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70만 원인데 월세 내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 말만 믿고 집까지 팔았어요. 그 집이 제 노후 보장이었는데 지금 아들은 저한테 미안해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73 세정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3천만 원 줘야 한다고 합니다. 딸이 돈이 없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 위자료 못 주면 내가 재산 압류당해. 아이들도 있는데 어떡해. 아빠가 도와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3천만 원을 딸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갚아라 했지만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딸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돈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3천만 원이면 제 3년 치생활비인데 더 심각한 경우는 보증입니다. 78 세한 할머니는 아들 사업 자금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형식상 보증만 서줘. 내가 꼬박꼬박 갚을 거니까 엄마한테 피해 안 가. 그래서 믿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아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았습니다. 채권자들이 할머니한테 왔습니다. 보증인이니까 당신이 갚으세요.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팔아서 갚았습니다. 지금은 아들네 집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삽니다.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안 돼요. 제가 평생 모은 집을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이제 제 집이 없어요.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왜 자식 빚을 떠안을까요? 첫째, 자식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부모니까요. 둘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셋째, 체면입니다. 우리 자식이 빚쟁이 소리 들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넷째, 협박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의 빚은 자식 책임입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돕되 본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도와주되 집을 팔거나 예금을 다 털어서 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빚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이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증은 곧 빚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시성 지출입니다. 75 세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밥값을 냅니다. 커피값도 냅니다. 택시비도 냅니다. 친구들이랑 한 달에 4번 정도 만나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계산해요. 한 번에 20만 원 정도 써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왜 매번 할머니가 낼까요? 제가 좀 형편이 나은 편이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할머니도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입니다. 친구들한테 80만 원 쓰면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 예금을 깰리다. 7년 동안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1년에 700만 원 정도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친구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송 언니가 낸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렵다는 걸 몰라요. 79 세윤 할머니는 다릅니다. 이 할머니는 명품을 좋아하십니다. 가방, 신발, 옷 다 명품으로 사십니다. 나이 들어서도 멋있게 입고 싶어요. 친구들 만날 때 초라하게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좋은 옷 사 입어요. 명품 가방 하나에 300만 원, 옷 한 벌에 100만 원, 신발 한 켤레에 6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정도 쓰십니다. 국민연금이 120만 원입니다. 명품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시 예금을 깰리다. 5년 동안 1억을 썼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예전에 산 옷들 입고 다녀요. 그런데 유행이 지나서 창피해요. 돈이 있었으면 계속 샀을 텐데 그때 아껴 써야 했는데. 73. 세강 할아버지는 또 다릅니다. 딸 결혼식을 호텔에서 크게 했습니다. 딸이 외동딸이에요. 호텔에서 300명 규모로 결혼식 했어요. 하객 접대비, 예단, 예물 다 합쳐서 8천만 원 들었어요.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신에는 형편이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빚까지 내서 성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빚을 갚느라 힘드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금을 조금씩 깨서 쓰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했어요. 소박하게 할 걸 그랬어요. 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빚 갚느라 고생이에요. 과시성 지출은 왜 할까요? 첫째, 자존심입니다. 나도 있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둘째, 인정 욕구입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 좋아해 줍니다. 그게 좋아서 계속 삽니다. 넷째,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했습니다. 노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독입니다.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겠으면 파산합니다. 체면 차리려다 노후를 망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비는 수입의 10% 이내로 하라고요. 명품이나 과시성 소비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특히 빚내서 체면 차리는 건 최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손주 용돈 기준을 정하십시오. 한 달 수입의 10% 이내로 하십시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까지만 쓰십시오. 그리고 큰 돈은 절대 주지 마십시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이런 건 부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조부모는 가끔 용돈 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손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아. 많이는 못 줘. 대신 사랑은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째, 자식 도움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도와주되 본인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있다면 8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으로만 자식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빌어도 안 됩니다. 엄마는 보증 못 써.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식한테 큰 돈을 줬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십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써두십시오.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아도 증거는 남습니다. 셋째,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1순위는 본인 생활비입니다. 밥값, 집세, 의료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순위는 비상자금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큰일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십시오. 3순위가 여유자금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도와주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십시오.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손주 용돈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1순위입니다. 넷째, 노후 자금 사수 전략을 세우십시오.
통장을 나누십시오. 생활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3개로 나누십시오. 비상자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급할 때만 쓰십시오. 손주 용도는 급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 이체를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각 통장에 나눠지도록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실수로 많이 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십시오.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입니다. 이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거절하는 법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머니가 요즘 돈이 없어. 대신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면 다음에 줄게. 지금은 없어. 처음에는 손주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게 더 소중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너희한테 많이 못 줘.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자식이 진짜 효자 효녀라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노후 준비 잘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앞으로는 각자 내자.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명품이나 과시성 소비는 당장 멈추십시오. 체면보다 노후가 중요합니다.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게 진짜 품위입니다.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돈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안 돼, 못해, 없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식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서로 의지하지 말자. 독립적으로 살자.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의지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의지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셋째, 본인 삶을 사십시오. 자식 위주로 살지 마시고 본인 위주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즐기십시오. 손주 용돈 주느라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손주들은 잘 클 겁니다. 할머니가 용돈 안 줘도 됩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마십시오.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십시오. 그래야 당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를 자식들은 더 존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도 스스로 사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노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가계부를 정리하십시오. 돈이 줄어들고 있으면 즉시 지출을 줄이십시오. 나중에 줄여야지 하지 마시고 당장 줄이십시오. 여섯째,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최소 2천만 원은 비상용으로 남겨두십시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갑자기 아파도 괜찮아. 병원비 있어. 이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일곱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건강해야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아프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정기 검진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이 곧 돈입니다. 여덟째,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 수입이 늘어납니다. 손주 용돈 줄 여유도 생기고 본인 생활도 여유로워집니다. 아홉째, 정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복지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면 상담해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십시오. 열째, 친구를 만드십시오. 경제력으로 친구를 유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귀십시오. 밥값 내주는 친구보다 진심으로 대화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겁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손주 용돈은 수입의 10% 이내로 하십시오. 큰돈은 절대 주지 마십시오. 둘째, 자식 빚은 떠안지 마십시오. 본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셋째, 과시성 지출을 멈추십시오. 체면보다 노후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손주들한테 많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물려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시는 게 자식들한테 짐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당당한 어르신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지키는 구체적인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법, 가계부 작성법, 지출 줄이는 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 없이 늙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76 세박 씨의 말입니다. 박 씨는 지금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무료급 식소에서 받은 빵 1개로 하루를 버팁니다.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노후에 돈이 없다는 건 지옥이 따로 없어요. 73 세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작년 겨울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삽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는 방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어요. 75세 이 씨의 말입니다. 이 씨는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입니다. 지금은 진통제만 먹으며 통증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돈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약 40%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없는 노후의 7가지 지옥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 끼니를 걱정하는 날들입니다. 배고픔. 이게 가장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굶주릴 거라고는. 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76 세박 씨는 이틀에 한 번 먹습니다. 매일 먹을 돈이 없어서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월세 25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25만 원. 하루 8천 원입니다. 하루 8천 원으로는 3끼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먹어요. 그러면 하루 식비가 4천 원. 이틀에 한 번 라면이나 빵을 사 먹는 거죠. 이틀에 한 번 먹는 삶.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먹으면 내일은 굶고 모레 먹으면 글피는 굶고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잡니다. 속이 쓰려서 물로 배를 채웁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먹는 노인들. 이분들은 주로 무료급 식소에 의존합니다. 서울 어느 동네 무료급 식소.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노인들이 줄을 섭니다. 100명, 200명.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늦으면 못 먹으니까요. 78 세 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3일 여기 와서 밥을 얻어먹어요. 나머지 나흘은 그냥 물만 마시거나 경로당 가서 얻어먹거나. 무료급 식소 밥이 맛있을까요? 아닙니다. 식은 밥에 국 한 그릇, 김치 조금.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해요. 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건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인들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현실입니다. 편의점 뒤 쓰레기통, 마트 뒤 쓰레기통,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빵을 찾습니다. 74 세정씨는 매일 밤 편의점을 돌아다닙니다. 밤 11시쯤 되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거든요. 그거 주워 먹어요. 부끄럽지만 어쩌겠어요. 안 먹으면 굶는데.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가 경제적 이유로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5%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굶는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노인 중 상당수가 영양결핍 상태입니다. 제때 밥을 못 먹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독거노인이 집에서 아사 직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살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아사. 굶어 죽는다는 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더 비참해집니다. 이른데 노인들은 젊었을 때 배불리 먹어본 세대입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잘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50대, 60대 때는 좋은 거 먹고 다녔어요. 한우에, 회, 중국집에. 근데 이제는 라면도 못 먹어요. 라면 한 개가 1,000원인데 그게 아까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70살, 80살이 되어서 배고픔에 시달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틀에 한 번 먹고 무료급식 소줄 서고 쓰레기통 뒤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두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 없는 노인의 비참함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집도 없습니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주인도 자선사업자가 아니니까요. 한 달, 두 달 밀리면 나가라고 합니다. 73세 김씨는 작년 겨울에 쫓겨났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석 달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형편이 어렵고 결국 고시원으로 갔어요. 고시원. 3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끝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환기도 안 됩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관 속 같아요. 근데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못 구하면 거리에서 자야 하니까. 고시원 방값이 한 달에 25만 원. 김씨 연금의 절반입니다. 남은 2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쪽방,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은 1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누우면 발이 벽에 닿습니다. 화장실은 공용, 샤워실도 공용.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78세 이 씨는 쪽방에서 삽니다. 겨울에 진짜 추워요. 난방이 안 되거든요. 이불 3장 덮고 자도 추워요. 작년 겨울에는 동상 걸릴 뻔했어요. 실제로 겨울마다 쪽방에서 얼어 죽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를 못 이기고 죽는 겁니다. 지난 겨울 한 쪽방촌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얼어 죽은 겁니다. 방에는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입니다.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81세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10평 정도 되는 공간. 여름에는 사우나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동고처럼 춥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기라도 있어야죠. 갈 데가 없는데.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주거 빈곤 상태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2%는 사실상 노숙 상태입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심지어는 거리에서 자는 노인들. 내 집 한 채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어요.
젊었을 때 악착같이 집을 사둘 걸.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김 씨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집세 올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곰팡이, 습기, 추위, 더위.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병이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집 없는 노인의 비참함.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세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들어도 치료 못하는 공포입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병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파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르니 세박 씨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축은 진작에 바닥났고 빌릴 데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후 1년. 박 씨의 암은 3기로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수술도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수천만 원입니다. 치료 포기한 거 후회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씨는 지금 진통제만 먹으며 통증을 참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병을 키우는 노인들, 응급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구급차를 못 부릅니다. 응급실 가면 돈이 나오니까요. 75세 김 씨는 작년에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19를 안 불렀습니다. 응급실 가면 몇십만 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참았어요. 다행히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에는 어떨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그때도 참을 수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빈곤층 노인 중 약 40%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못 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5%는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병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약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 10만 원씩 나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약을 반으로 쪼개 먹거나 격일로 먹거나 아예 안 먹습니다. 당연히 병은 악화됩니다. 78세 이 씨는 당뇨가 있습니다. 의사는 매일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이 씨는 이틀에 한 번만 먹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만 먹어요. 결과는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제때 치료했으면 안 잘랐을 다리. 약값 아끼다가 다리를 잃은 겁니다. 약값 몇만 원 아끼려다가 다리를 잃었어요. 바보 같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돈도 없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치료들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백내장 수술,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씩 나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근데 500만 원이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참고 살아요. 이게 세 번째 지옥입니다. 병들어도 치료 못하는 공포. 돈 없어서 병을 키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네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엄성 상실과 무시당함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배고픔, 추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성을 잃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74 세박 씨는 작년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좀 어떻게 안 되세요? 박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목욕탕 갈 돈이 없어서 한 달 넘게 씻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거지 취급당한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돈이 없어 보이면 의사나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세요. 여기 무료 진료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표정으로 무시합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낡고 냄새가 나면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76세 김 씨는 식당 앞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고급 식당이에요. 다른 데 가세요.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도 돈 내고 먹으려고 한 건데. 거지도 아니고. 그냥 옷이 좀 낡았다고 쫓아내다니.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어요. 자녀들도 외면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창피하고 모임에 데려가기 민망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라고 자랑하는 거 들었어요. 다른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우리 손주는 나를 부끄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소개도 안 해요. 명절에도 못 갑니다.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눈치를 줍니다. 아버지,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빈곤 노인 중 약 60%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0%는 가족에게도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투명인간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길에서 쓰러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저 노인 술 먹었나 보다. 저런 사람은 원래 저래 하며 외면합니다. 돈 없으니까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 같아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게 네 번째 지옥입니다. 존엄성 상실.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현실. 이게 돈 없는 노인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유혹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무겁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니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75세 이 씨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매일 그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서 절망스러워요. 무엇이 이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배고픔, 추위, 병, 외로움. 모든 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병원도 가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약 3,500명입니다. 하루에 10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동반 자살입니다. 노부부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작년에 한 쪽방촌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는 연탄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고 추위에 떨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유서를 읽은 경찰관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약 60%가 돈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 이게 일상화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죽고 싶고 밤에 자면서도 죽고 싶습니다. 근데 웃긴 게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 지옥입니다. 극단적 선택의 유혹.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정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현실. 여섯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의 표적과 피해입니다. 돈 없는 노인은 범죄자들의 먹잇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대응할 힘도 없으니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노인들은 이런 범죄의 주요 타깃입니다. 73 세박 씨는 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재산 300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고. 겁이 나서 그냥 했어요. 나중에 보니 사기였더라고요. 300만 원. 박 씨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돈은 안 돌아온대요.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절도 피해도 많습니다. 쪽방, 고시원은 보안이 약합니다. 문도 제대로 안 잠기고 CCTV도 없습니다. 75세 김 씨는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방이 털렸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있던 현금 10만 원과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았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죠. 폭행 피해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힘이 약해서 저항을 못합니다. 길에서 시비 걸리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술 취한 젊은 애가 시비 걸어서 맞았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기분 나빠 보인다고 때렸어요. 나는 그냥 맞고만 있었어요.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통계를 보면 노인 대상 범죄가 최근 5년간 약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률은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 없으니까 범죄자들도 알아요. 이 사람은 대응 못한다는 걸. 그래서 더 쉽게 노려요. 이게 6번째 지옥입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고 피해를 당해도 회복 못하는 현실. 약자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 7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없는 절망의 나날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연금은 부족합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78세 이 씨는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버티나.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돈은 계속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이 힘들면 내일은 더 힘듭니다.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내일은 더 없습니다. 오늘 춥다면 내일은 더 춥습니다. 모든 게 나빠지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를 후회해요.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조금만 더 아껴뒀으면. 근데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 잔고 확인하고 오늘은 얼마나 쓸 수 있나 계산하고 최소한으로 먹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잠들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거. 삶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통계를 보면 빈곤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약 50%입니다.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증, 불안장애도 높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돈 없이 늙는 건 진짜 지옥이에요. 이게 7번째 지옥입니다. 미래 없는 절망. 희망 없는 하루하루.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삶. 자, 여기까지가 돈 없는 노후의 7가지 지옥입니다. 배고픔, 집 없음, 병, 무시, 자살 충동, 범죄 피해, 절망. 이게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이런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주거 안정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집이 있으면 최소한 거리로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이 없다면 악착같이 마련하세요. 둘째, 노후 자금 최소 1억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추가로 1억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모으세요. 셋째, 국민연금 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 수입, 부업, 뭐든 좋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와야 안전합니다. 넷째, 건강관리가 곧 재산관리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나갑니다. 건강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5째, 자녀 의존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녀가 돌봐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6째, 50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60대는 이미 늦습니다. 50대, 아니 4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75세인데 한 분은 지옥에서 살고 한 분은 여유롭게 삽니다. 차이가 뭘까요?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안 했습니다. 국민연금 있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지금 씨는 쪽방에서 하루 한 끼 먹으며 삽니다. B씨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